지금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한국인 1명이 중국인 100명보다 낫다. 세계 패권국들이 자원을 노리고 침을 흘릴 때 이 나라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한국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항해 서한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일본의 3조 원 차관 제공을 거절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친구와 장사꾼은 구별되는 법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 세계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의 심장, 키르기스스탄에서 전 세계 외교가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정작 이 나라가 선택한 파트너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유목민의 나라가 유일하게 혈맹이라 부르며 국가의 안방을 내어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권 파워 1위라는 일본인들조차 까다로운 심사에 식은땀을 흘릴 때 한국 여권은 프리패스도 모자라 공항 직원의 거수 경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항해 서한을 보냈지만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비즈니스를 하러 왔지만 한국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해발 3000m, 이 척박한 천산산맥의 나라에서 한국은 어떤 기적을 행한 걸까요? 그리고 20여 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땅에 홀로 남아 현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한국인 의사의 충격적인 정체는 무엇일까요? 강대국들의 자본 논리를 무색하게 만든 가슴 뜨거운 한국의 외교 기적. 지금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25년간 분쟁 지역과 오지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키르기스스탄의 관문,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입니다. 구소련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줄에는 도쿄에서 온 일본 대기업 건설사 임원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 누가 봐도 이 나라에 투자를 하러 온 급인들이었죠. 하지만 심사관의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권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소리치더군요. 초청장 원본 가져오셨습니까? 도장이 흐릿합니다. 이거 위조 아닙니까? 체류 목적도 불분명하군요. 짐 전부 풀어서 검사하세요. 통과 못하면 다음 비행기로 강제 출국입니다. 무려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일본인들은 굴욕적인 표정으로 별실로 끌려갔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일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인도 저 정도인데 미국인인 나도 쉽지 않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옆 창구로 등산복 차림의 한동양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배낭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가난한 여행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100% 입국 거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짙은 녹색 여권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항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고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라마 씨 집이 형제요. 한국 사람은 검사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나라는 당신들의 집입니다. 심사는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한국인 여행객 손에 쥐어주더군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 임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급히 심사대를 통과해 짐을 챙기던 한국인 청년 박민우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정부 관계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그냥 대학생인데요. 키르기스스탄에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택시비도 안 받아요. 시골 할머니들은 집에 데려가서 밥도 공짜로 줍니다. 한국인은 여기서 그냥 가족이에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특별 입국, 우대 국가에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사관에게 다시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 아니냐?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심사관은 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갈 때 선진국이라는 당신들은 어디 있었소? 그때 우리 손을 잡아준 건 한국뿐이었소.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국가 시스템까지 바꾼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추적하던 중 저는 현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오지에서 닥터 킴이라고 불리며
신처럼 추앙받는 남자. 기록적인 폭설과 전염병 속에서 모두가 도망칠 때 홀로 남았던 의사, 김영훈. 시계를 돌려 모두가 이 땅을 버리고 떠나던 그 절망의 겨울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현지에서 수집한 증언들과 김영훈 의사 본인의 인터뷰,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 겨울, 키르기스스탄.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겪어온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오던 지원금이 끊겼고 공장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날인 주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천산산맥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키르기스스탄에서도 가장 춥고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마을을 완전히 덮어버려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는 곳. 병원은커녕 약국 하나 없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그해 겨울, 이곳에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아이들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겠거니 했죠.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어가듯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본 적 없는 증상이었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이 일주일 안에 죽어간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공포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아버지들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신은 이 외딴 산골까지는 관심이 없는 듯했습니다. 당시 날인 주에는 국제의료 봉사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첨단 의료팀, 프랑스 국경 없는 의사회, 독일 적십자사. 그들은 최신 장비와 풍부한 자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온 의료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본 의료팀의 팀장은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단 한 줄로 요약되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전염병, 감염 위험 높음, 매뉴얼에 따라 즉각 철수 권고.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임무 수행 지역일 뿐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위험 상황 시 철수하라고 적혀 있었고 그들은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매뉴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훈. 그는 어떻게 이 오지까지 오게 된 걸까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형 병원에서 잘나가던 외과 전문의가 왜 지구 반대편 산골 마을에서 텐트 치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부모를 잃은 전쟁과였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 미국에서 온 의료 봉사단이 그를 살렸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건네준 우유 한 잔과 페니실린 주사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영훈아, 우리 가족은 받은 은혜가 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김영훈 의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대형 병원의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단,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가장 열악한 곳,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겨울의 날인 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6달째 이 마을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텐트 하나가 그의 병원이었고 중고 의료 장비 몇 개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팀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선진국 의료팀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의료팀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외 봉사단이었습니다. 최첨단 진단 장비, 충분한 의약품, 그리고 경험 많은 의료진. 그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퍼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팀장 다나카 박사는 도쿄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양복 입은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박사, 현지 상황을 보고하세요. 다나카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감염자 47명, 사망자 8명, 대부분 어린이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치료법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은 명확합니다. 매뉴얼 73조에 따라 즉각 철수하세요. 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나카 박사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임원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다나카 박사,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팀원 한 명이 감염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신이 질 겁니까? 회사가 무슨 보상을 해야 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상황 통제 불가. 매뉴얼에 따라 즉각 철수 결정. 일본 팀원들은 빠르게 짐을 쌌습니다. 의약품 상자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수백만 원어치 의료 장비를 포장했습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촌장 아이백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일본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다나카 박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 지침입니다. 아이백이 다나카 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외국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손녀도요. 6살입니다. 숨을 못 쉽니다. 제발요. 늙은 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약이라도요. 약이라도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몇 박스만이라도요. 제발요. 다나카 박사의 얼굴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헬기 도착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다나카 박사가 아이백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의약품을 남길 수 없습니다. 본부 지침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헬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이백이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백의 울부짖음이 프로펠러 소리에 묻혔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깃발이 새겨진 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백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팀도 뒤를 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 소속 프랑스 팀장 뒤퐁 박사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파리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납니다. 팀원 중 젊은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떠나면 누가 돌봅니까? 뒤퐁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기서 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프랑스 팀도 떠났습니다. 독일 적십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독일 팀장 슈미트 박사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희생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임무를 위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독일 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슈미트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는 마스크를 쓰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미국에서 온 소규모 봉사단도 철수했습니다. 영국 자원봉사자들도 떠났습니다. 하나둘 짐을 싸고 차를 타고 헬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다 똑같았습니다. 위험하다. 매뉴얼에 철수하라고 되어 있다. 우리 안전이 먼저다. 우리는 다음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이틀 만에 마을에는 외국인 의료진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기침 소리만 텐트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의 흐느낌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분노의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놈들이 우릴 버렸어. 한 남자가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침묵했습니다. 신도 이외딴 산골 마을은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 유일하게 불이 꺼지지 않은 텐트가 있었습니다. 낡은 군용 텐트였습니다. 천이해지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초라한 텐트. 그 안에서 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의사의 진료소였습니다. 다른 팀들이 철수할 때 김영훈 의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진료소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일본 팀장 다나카 박사가 떠나기 전
김영훈 의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선생, 당신도 빨리 나가시오. 이건 자살행위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소.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김영훈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나카 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후회해도 모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헬기가 떠났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하 25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디젤 발전기의 연료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유일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김영훈 의사의 낡은 텐트뿐이었습니다. 작은 랜턴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숨이 넘어가는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텐트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마지막 수송기가 뜹니다. 공항까지 차로 2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셔야 합니다.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당분간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가 눈에 묻히면 끝이에요. 선생님, 듣고 계십니까? 김영훈 의사는 수화기를 든 채 눈앞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6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촌장 아이백의 손녀 아이굴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열이 40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대답하세요.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전화기의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텐트 안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있는 건 부족한 의약품 몇 개와 낡은 의료 장비뿐이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마저 꺼지면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때 텐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촌장 아이백이 또 다른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10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백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얼어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도 숨을 못 쉽니다. 제발요. 김영훈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폐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아이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족장의 외아들입니다. 누르백이라고 부족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부족장님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텐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족장 투르군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김영훈 의사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6살 소녀 아이굴, 10살 소년 누르베. 둘 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산소, 항생제, 수액, 그리고 수열. 산소는 없었습니다. 산소통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일본 팀이 철수하면서 남은 산소통마저 가져갔습니다. 항생제는 조금 남아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열이 문제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심각한 빈혈 상태였습니다. 전염병이 혈액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지에 혈액은행 같은 건 없었습니다. 수혈 가능한 혈액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 피를 쓰겠습니다. 아이백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O형입니다. 맞는 공혈자예요.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소독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두 아이에게 나눠 수혈했습니다. 250키씩, 총 500키. 성인 남성 혈액량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폐에 고인 액체를 빼내야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아이들은 익사하듯 죽게 됩니다. 자신의 폐에 고인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었습니다. 수술 등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수술을 한단 말입니까? 랜턴 불빛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3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옆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차된 낡은 지프차로 달려갔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앞부분을 열었습니다. 얼어붙은 후드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뜯어냈습니다. 맨손으로 볼트를 풀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금속에 달라붙었습니다. 떼어낼 때 살점이 뜯겨나갔습니다.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0kg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안고 눈밭을 뚫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했습니다. 겨우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텐트 안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수술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는 메스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늘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가스버너에 남은 연료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끓는 물에 담갔습니다. 이악!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조직이 급격히 녹으면서 신경이 살아나는 느낌.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수술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통증도 함께 그는 메스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골이었습니다. 가슴에 작은 절개를 냈습니다. 폐에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고름 섞인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누르백이었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폐 한쪽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멍을 뚫어 공기가 통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500키나 뽑았으니 당연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해.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죽어. 버텨야 해.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굴의 눈이 떠졌습니다. 선생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숨소리가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후 누르백도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부족장 투르군이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밤새 텐트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누르백, 내 아들. 아이백도 손녀 아이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은 촌장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강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텐트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아이들이 살았다. 그때 부족장 투르군이 김영훈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유목민 전통에서 이것은 가장 높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왕에게도 하지 않는 절이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 피를 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내 심장이 뛰는 한, 그리고 우리 부족의 피가 흐르는 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세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리아는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굴과 누르백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아픈 아이들의 부모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낮에는 진료를 하고 밤에는 왕진을 다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전염병이 수그러들기 시작한 겁니다.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김영훈 의사가 마을 우물을 조사한 결과 물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가축의 사체가 상류에서 썩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을 끓여 먹으라고 교육했습니다. 간단한 위생 수칙만으로도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 의료팀들은 첨단 장비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를 의심했고 유전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답은 마을 우물에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했던 김영훈 의사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픈 아이들 대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던 날인 주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훈 의사를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아타라고 불렀습니다. 키르기스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타, 밥 드세요. 아타,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아타,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손을 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은 직접 만든 빵과 치즈를 그의 진료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장 투르구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씨족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투르구는 장로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형제를 맞이합니다. 코리아는 이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족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날인주 전체의 결정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둘 일어나 동의를 표했습니다. 유목민 전통에서 피를 나눈 형제는 가장 신성한 관계였습니다. 가족보다 더 강한 유대를 의미했습니다. 생명의 빚은 대대손손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날인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키르기스스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수도 비슈케크까지 닿았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도망갔다. 일본도 프랑스도 독일도 미국도. 하지만 한국인은 남았다. 자기 피를 뽑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혈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케이팝이 인기를 얻기 전부터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그 후로도 이 땅에 남았습니다. 그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권유로 수도 비슈케크에 작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장비와 약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현지 의대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키르기스스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서윤정과 두 아이, 아들 태민과 딸 서연. 그들은 서울에서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간 게 언제인지 그조차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영훈 의사가 키르기스스탄에 머문 시간은 어느덧 15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습니다. 1년만 봉사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 서윤정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이면 금방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수습된 후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지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년이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태민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딸 서연은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동안 아버지는 그 곁에 없었습니다. 아내 서윤정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 가고 숙제 봐주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 전부 혼자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윤정아, 네 남편 대체 언제 와? 벌써 몇 년째야? 곧 온대. 일이 좀 바빠서. 그 말 몇 번째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거기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서윤정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만 혼자서 다 해야 하지?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설날이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들 모두 가족 단위로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들. 행복한 가족의 모습. 서윤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갔습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형부는 또 안 오셨어? 네. 거기 일이 바빠서요. 에이, 명절인데 집에 와야지. 가족이 뭐가 중요해? 친척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남편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남편이 15년을 외국에서 살아? 글쎄, 뭔가 사정이 있겠지. 사정은 무슨, 그냥 가정에 관심 없는 거지 뭐. 서윤정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었습니다. 아들 태민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소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주말에 같이 축구해요. 우리 아빠는 요리를 잘해요. 주말마다 아빠표 파스타 먹어요. 태민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태민이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외국에서 아픈 사람 고쳐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아빠랑 최근에 찍은 사진은 없니?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사진이 없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래서 너희 아빠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데? 태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화상통화로 가끔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마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서윤정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민아, 왜 울어? 엄마, 아빠 얼굴이 기억 안 나. 서윤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딸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콩쿠르에 나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서연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오면 연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콩쿠르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아빠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콩쿠르야. 올 수 있어? 화면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번 주에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아빠, 제발. 이번만. 친구들 아빠 다 와. 나만 아빠 없어. 서연아, 아빠 한 번만. 제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갈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콩쿠르 날, 서연은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앉았어야 할 자리. 서연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만 바라봤습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양옆에 섰습니다. 아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트로피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바보. 바보. 바보야. 서연의 중학교 졸업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업식장에 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졸업장을 받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만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같이 사진 찍자. 가족이랑. 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친구네 가족은 4명이 함께 찍었습니다. 아빠, 엄마, 친구, 동생. 완벽한 가족 사진. 서연네는 둘이 찍었습니다. 엄마와 서연. 아빠 없는 가족 사진. 친구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오셨니? 네. 외국에서 일하셔서요. 아이고, 졸업식인데 안 오시고. 섭섭하겠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 태민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서윤정이 케이크를 사와서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케이크 맛있겠다. 여보, 생일 축하해. 애들도 인사해. 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태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정이 아들을 쿡 찔렀습니다. 태민아, 너도 인사해. 태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인사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태빈아! 아빠가 뭐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화면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민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바빠요? 15년을 바빠요? 15년 동안 우리보다 그 나라가 중요했잖아요. 태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 우리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중요하잖아. 태민아, 그게 아니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나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태민은 영상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윤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민아, 문 열어. 싫어. 나 좀 내버려둬. 서윤정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 서연이 다가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은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서윤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혼자서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정이 김영훈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한계야. 윤정아, 15년이야, 15년. 혼자서 애들 키우고, 혼자서 집안일 다 하고. 당신은 언제 돌아오는 거야? 대체 언제? 김영훈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의사지,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 아버지면서 왜 우리 아이들 아버지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한참 동안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비슈케크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가 15년간 헌신한 땅. 하지만 그 15년 동안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남의 나라 아이들 살린다고 내 아이들을 버리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며칠 뒤,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가 책상 위에 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훈 의사는 서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서류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는가?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할 일이었는가? 돌아가야 하는가? 남아야 하는가? 그때 병원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날인주였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살렸던 그 마을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소포를 열자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아이굴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렸던 6살 소녀, 이제 21살이 된 아이굴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저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살려주신 아이굴이에요. 그때 저는 6살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밤새 저를 살려주셨어요. 선생님 피를 제 몸에 넣어주셨다고 할아버지가 말해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의대생이에요. 내년이면 의사가 돼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을 제가 돌볼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평생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김영훈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촌장 아이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촌장에서 이제는 원로가 된 늙은 아이백이었습니다. 아타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겨울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죽고 마을이 텅 비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기 피를 뽑아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아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자녀들이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때까지 우리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김영훈 의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아내에게 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20장이 넘는 편지였습니다. 윤정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버지야.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 내가 시작한 일이야. 여기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저버리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아이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아빠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빠가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제발, 당신이 나를 떠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언젠가 돌아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소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서명하고 돌려보낸 이혼 서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설빔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한복이었습니다. 진한 남색 저고리와 회색 바지. 그리고 쪽지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명절에 못 와도 돼. 대신 이거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야. 아빠가 먼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김영훈 의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포 안에는 아이들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 쓴 편지 먼저 읽었습니다. 아빠, 저 서연이에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해줬어요. 아빠가 멀리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있다고. 아빠, 대단해요. 저도 커서 아빠처럼 될래요. 아빠 사랑해요. 편지 옆에는 그림이 한 장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키르기스스탄 지도 위에 아빠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옆에는 세계 최고의 아빠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태민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빠, 나 태민이야. 미안해. 그때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엄마한테 아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빠가 키르기스스탄에서 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아빠가 없었으면 그 마을 애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었대. 나 이해해. 아빠가 왜 거기 있어야 하는지. 아빠가 영웅인 거 알아. 아빠, 보고 싶어. 근데 괜찮아. 할 일 다 하고 와. 우리가 기다릴게. 아빠 사랑해. 김영훈 의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쪽지 뒷면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설명했어. 이제 아이들도 이해해. 우리가 기다릴게. 사랑해.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가 보내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슈케크의 병원 앞에서 천산산맥을 배경으로 그 사진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해 설날부터 매년 명절마다 그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매년 설날, 화상통화로 가족과 연결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뼘씩 자라는 것을 화면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화면으로 축하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정말로 아들이 키르기스스탄에 나타났습니다.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 김영훈 의사는 입국장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민이 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빠, 나 방학이야. 아빠 보러 갈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던 아들이 자기 발로 이 먼 나라까지 온다니.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배낭을 맨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태민이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 키를 훌쩍 넘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도 넓어졌고 턱선도 단단해졌습니다. 아빠, 태민아.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는 수없이 봤지만 실제로 마주 서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다가간 건 아들이었습니다. 태민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김영훈 의사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은 공항을 빠져나오며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입국 심사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심사관이 갑자기 일어나서 경례를 하더라. 그랬어? 응. 그리고 닥터 킴의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 아빠 여기서 유명해? 김영훈 의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빠,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뭘 한 거야? 택시 탔더니 기사 아저씨가 내가 한국인이라니까 돈도 안 받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말도 안 통하는데 계속 엄지척하면서 웃더라고. 태민은 사흘 동안 아버지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을 돌아다녔습니다. 첫째 날, 아버지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목발을 짚은 청년. 다양한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서자 환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타가 오셨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미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눈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환자들은 돌아가며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태민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돈 안 받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어떻게 받아? 그럼 병원 운영은 어떻게 해?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더라. 태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아타가 뭐야? 아버지라는 뜻이야. 사람들이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냥 습관이야. 둘째 날, 나린주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살린 그 마을. 비슈케크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마을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닥터 킴의 아들이 온다는 소식이 벌써 퍼진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타의 아들이다. 한국에서 왔다. 할머니들이 태민에게 달려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뛰어다녔습니다. 촌장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양고기 요리, 난, 수프, 과일, 치즈,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태민 앞에 접시를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해.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통했습니다. 태민이 음식을 한 입 먹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태민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내 손자를 살렸어. 그때 손자가 죽어가고 있었어. 네 아버지가 밤새 지켜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통역을 해준 사람이 말해주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전통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여자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들이 태민에게 손을 잡고 함께 춤추자고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젊은 여의사가 태민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아이굴이었습니다. 칠부에서 편지를 보냈던 21살의 의대생은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러 이제 25살의 젊은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똑 부러지는 말투.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아이굴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가 태민을 마을 외곽의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간판에는 키르기스어와 함께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굴 의원. 닥터 킴의 제자. 여기가 제 병원이에요. 작지만 제 병원이에요. 아이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살린 후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의대 갔어요. 이제 저도 사람 살려요. 그녀가 병원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진료실, 몇 개의 병상, 기본적인 의료 장비들. 서울의 기준으로는 초라했지만 이 산골 마을에서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00명 넘게 진료해요. 이 근처 마을에서 다 와요. 저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죽지 않아요. 아이굴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 당신 아버지 덕분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희망을 줬어요. 의사가 뭔지 보여줬어요.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녀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당신 아버지는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에요. 제 꿈을 살렸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수백 명을 살렸어요. 앞으로 수천 명을 살릴 거예요. 태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셋째 날, 아버지와 함께 천산산맥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년설을 인 봉우리들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 뭘? 왜 여기 있었는지, 왜 우리 곁에 없었는지. 김영훈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이굴 언니 만났어. 언니가 그러더라. 아빠가 자기 목숨 살렸다고.
아빠 피를 뽑아서 수혈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의사가 됐다고.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나보고 울더라. 아빠 덕분에 손자가 살았다고. 고맙다고. 제발 아빠한테 전해달라고. 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한테 아빠가 뭔지 알아? 신이야. 아빠는 여기서 신이야. 김영훈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아빠, 미안해. 태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원망해서 미안해. 왜 집에 안 오냐고. 왜 우리한테 관심 없냐고.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미안해, 아빠. 김영훈 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아,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 여기 와서 알았어. 아빠가 없었으면 이 마을이 없었을 거야. 아이굴 언니도 없었을 거야. 수백 명이 죽었을 거야. 태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 진짜 자랑스러워. 우리 아빠라서. 김영훈 의사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언덕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서두르지 마.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와. 엄마도 동생도 나도 우리 다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김영훈 의사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민아,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아빠, 사랑해. 우리 아빠라서 자랑스러워. 태민이 돌아서서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영훈 의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출국장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로부터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영훈 의사가 이 땅에 머문 지 20여 년이 되어갈 무렵 키르기스스탄의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천산산맥 일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매장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토류도 엄청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첨단 무기의 필수적인 희귀 광물들이 이 척박한 땅 아래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광산의 가치를 수백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국가 예산의 수십 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의 관심이 키르기스스탄으로 쏠렸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외무성 차관, 경제산업성 국장, 그리고 미쓰비시, 스미토모, 마루베니 등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 임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슈케크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일본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채굴 기술, 친환경 공정, 그리고 수조 원 규모의 차관 조건이 나열되었습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엔 규모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중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철도와 도로까지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광산뿐 아니라 인프라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철도를 놓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허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며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는 오랜 형제 국가입니다. 외부 세력에게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SK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규모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밀렸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자본력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일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일본, 키르기스스탄 히토류 광산 수주 유력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이나 중국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돈 많고 기술 좋은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궁 회의실. 긴 테이블에 장관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금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검증되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일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장관들이 많았습니다. 분위기는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천연자원부 장관, 누르벡. 그는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르벡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돈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제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장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르벡 장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의 제안은 일본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누르벡 장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여 년 전, 나린주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저도 그 병에 걸렸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선진국 의료팀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일본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습니다. 누르벡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전염병이 위험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들은 짐을 싸서 헬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의료팀장에게 우리 촌장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약이라도 남겨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며 뿌리치고 갔습니다. 누르벡 장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의사 한 명은 남았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분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수송기가 뜬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내 눈앞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누르벡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자기 피를 뽑아서 저에게 수혈했습니다. 영하 35도의 밤에 전기도 없는 텐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서 밤새 수술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 것도,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도 다 그분 덕분입니다. 한국인 덕분입니다. 누르벡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그때 우리를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돈을 들고 온다고 해서 그때 일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가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은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빚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회의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르벡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스탄은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유목민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다. 배신한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돈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우선 협상권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국이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일본 대표단은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조건이 더 좋은데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일본 수석 대표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당황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키르기스스탄은 더 좋은 조건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는가? 진상을 취재한 일본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20여 년 전 일본 의료팀이 철수할 때 한국인 의사 한 명은 남았다. 그가 살린 아이가 지금 키르기스스탄의 핵심 장관이다. 그 선택이 20여 년 뒤 수백조 원짜리 광산의 운명을 바꿨다. 일본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매뉴얼 따르느라 사람 마음을 잃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익을 따질 때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슈케크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마트, 한국어 학원. 중심가에는 삼성 서비스 센터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현대차가 인기입니까? 매니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기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차가 현대예요. 도요타보다 훨씬 많이 팔려요.
왜 그렇습니까? 도요타도 좋은 차인데. 매니저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제품이면 일단 믿고 사요. 한국이 우리 친구니까요. 한국 식당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 키친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왜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업하세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한국인한테 너무 잘해줘서요. 건물주 아저씨가 임대료도 깎아줬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싸게 해준다면서. 정말요? 네. 한 번은 가게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가게 털다니 반드시 잡겠다. 진짜 일주일 만에 잡았어요. 비슈케크 국립대학 한국어학과도 방문했습니다. 학과장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습니까? 10년 전에는 30명이었어요. 지금은 300명이에요. 대기자도 100명이 넘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습니까? K-팝, K-드라마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한국어 하면 취업이 잘 되거든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월급이 3배예요. 학생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22살 여학생 아이다나였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에 가고 싶어서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다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친구예요. 엄마가 항상 말해요. 한국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줬다고. 저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형제의 나라죠. 오래전에 우리를 도와줬어요. 닥터 킴 아세요? 그분이 우리 마을 아이들 살렸어요. 한국인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저는 미국인인데요. 기사가 아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인이었으면 공짜로 태워줬을 텐데. 마지막으로 저는 김영훈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비슈케크 외곽의 작은 병원.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선생님, 20년입니다. 이 땅에서 20년을 보내셨네요. 김영훈 의사가 웃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후회는 없으세요?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솔직히 말하면 있죠. 아이들 어릴 때 곁에 없었던 거. 아내한테 짐을 다 떠넘긴 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이요? 오래전 이 땅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곁에 있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훈장도 받으셨다면서요? 김영훈 의사가 쑥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이 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대표로 서 있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곧 은퇴해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손주도 보고 싶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가끔 여기 올 거예요. 제 청춘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 땅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누르벡 장관이었습니다. 김영훈 의사가 살린 그 소년. 선생님. 누르벡 장관이 김영훈 의사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영훈 의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불을 켜주셨어요. 그 빛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의사와 환자.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두 사람.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에 다시 그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특별 우대 입국이라고 적힌 안내판.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았던 한 의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계산 없이 내민 손에 대한 답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것이 21세기의 힘입니다. 무력의 힘이 아닙니다. 자본의 힘도 아닙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진심의 힘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떠난 일본, 목숨 걸고 의리를 지킨 한국. 그 진심이 20년 뒤 수백조 원의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은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키르기스스탄과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형제의 나라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심이 전 세계에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